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CSOP 운용사의 이재총 상무님을 모시고 중국 그리고 홍콩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진 않고 다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의 공동 보유 정책이 표면에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 부동산의 부채가 더 증가되면 미래에 좀 상황이 안 좋아질 테니까 그거를 일단 닫았고, 또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혼자서 독주를 하니까 그걸 내비두면 이 기업 간의 부익부 빈익빈 차별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것도 막기 위한 게 이제 공동 보유라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찍어 눌렀고, 근데 그걸 같이 찍어 누르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 좋아지는 경기가 죽어버렸고,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경기 지금 제가 보기엔 이 공동 보유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사실은 잘못된 정책들가 몇 가지가 있었죠. 1대1로도 성공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 아니면 그 나라 1대1로에 이제 연결돼 있던 국가들에 대한 부채들이 지금 돌아오면서 근데 중국에서도 요즘 1대1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어요. 또 이제 공동 부유도 그 기치 아래서 사실 보면 공동부유의 개념은 원래 공산당이 갖고 있는 전통 개념과 똑같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공동부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부각시키면서 이걸 정책을 내보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 큰 나라에서 정책을 유지할 때 가장 상위에서 이런 정책을 내더라도 그게 밑에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의 강도가 강해지던가 약해지던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던가. 그래서 테크 규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도 그랬고, 또한 알리바바 마인도 같은 거고,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나는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강하게 그런 것들을 정책을 내놓은 부서들이 다 다른 부서들이에요. 어떤 거는 엔타이 서로 우리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죠? 이런 거에서 내보내는 것도 있었고, 어떤 데는 이제 정보 관리, 그래서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이런 데서 내보낸 데 있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규제들이 막 나오면서 나중에 작년에 이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한 게 뭐냐면, 그때 총리가 우리는 모든 부서들끼리 서로 연락을 긴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라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일관성이 없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왕좌왕한, 너무 이제 방향성이 없는 정책들을 내보낸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간단한 답변으로, 그럼 공동 부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틀린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이거에 대한 거를 더 이상 부각시키진 않겠죠. 왜냐하면 공산당이나 아니면 중국 분들의 성향상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체면이 많이 중요합니까? 중국 사람들? 그렇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할 것이다.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아니면 중국의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모든 이제 공통적인 답변은 절대 안 할 것이다. 안 할 거는 같고, 그다음에 은근하게 다른 거로 풀으면서 갈 거고, 사실 그렇죠. 지금 금융화는 은근하게 했던 거가 좀 삐그덕거리는 거는 모른 채 하고 새로운 걸 내면서 풀어 나갈 것이다. 그렇죠. 중국 내 신문이죠. 차이신이라든가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높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부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 언급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아예.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는 얘기 안 하려고 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후반기까지만 해도 공동 부유에 대해서 말들이 몇 개 나오기 있었고 아직 잔존했었던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싹 빠져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도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이제 7월달에 정치국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동 부유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만 나올 때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체제가 위험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8%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의 고용이 안 되면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않다. 이번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크 규제에서 온 단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다른 이제 분석가들도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걸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잘랐고요. 잘랐죠. 해고를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그 안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오더가 백록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고용에서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9월 달에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 추세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테크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 졸업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청년들의 그 고용을 이제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같은 맥락이죠.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한테 이제 괜찮아. 이제 모든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신사업을 유지해. 아니면 만들어 나가. 그럼 거기서 고용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면은 테크 기업들 보면 우리가 보면 고용을 많이 안 할 것 같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가장 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천이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요. 근데 제가 질문은 그 청년 고용 실업의 증가가 정부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중국 정부가 실업이 커지는 게 문제다. 전체 실업은 줄고 있지 않나요? 아니, 나중에 청년 보면 실업을. 청년 실업은 늘고 있는데 그거 아닌 이제 뭐 다른 연령대의 전체 고용이라든가. 실업률은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그 기준 실업률에 이제 거의 수렴해 있는데 그렇죠. 청년 실업률만 유독 그렇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좀 권장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하반기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리긴 했었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7월 달에 있을 정치국 회의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펼칠 재정 정책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조금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떤 식의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 강도가 얼마나 클 것이다라고.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 좀 주시하시고 중국 마켓은 요즘 좀 변동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뉴스에 움직이는 마켓이 됐죠. 근데 팩트보다는. 그다음에 무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긍정적이니까요. 그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1분기 끝나고 나서 4월 말에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문도 별로 없었고 실제 거기 끝나고 나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사실 나오질 않아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중국 정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내리고 이것저것 뭐 내구재 진작, 소비 진작 이런 것들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정치국 회의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 4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랑은 좀 다르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창도 이제 분명히 부총리도 발언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뭔가 해주겠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정책을 내보내겠다라고 7월이 아마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긴 하겠죠.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월 양회 있죠. 3월에 있던 양회. 네. 그거에 대한 반복이었어요. 같은 얘기를 그대로 했었죠. 뭐 특별히 다 나온 정책들도 없었고 실망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런 식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산운용사 입장이고 중국이나 홍콩 투자가 가장 큰 저희 이제 자산들이니까 제 투자물이니까 다른 시각보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 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완만하게 경제 회복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자산을 사느냐? 제가 ETF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항생 테크 ETF는 말씀을 하셨고 항생 테크 ETF 말씀. 왜냐하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전기차들도 들어있고, 거기에 소비주도 들어있고, 거기에 보면 뭐 AI나 연결되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유입이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걸 사야 되니까. 항생 테크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싸고,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된 거는 항생 테크라고 보고 있고요. 본토에 있는 ETF 같은 중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CSOP 차이넥스트 ETF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업판, 심천에 상장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술 자립이나 이런 것 쪽에서 이제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예전 데이터를 봤을 때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ETF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게
A50 ETF거든요. A50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50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상위 예. 시총 상위 50개요. 네. 이게 왜 좋으냐면 여기에 그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셔서 혹시 중터구라는 개혁 테마죠. 그렇죠. 계약 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중국말을 이제 한국말처럼 좀 발음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기본 개념이 뭐냐면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지, 정책 지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반등한 게 은행주들 있죠.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정부 소유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가 올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정말 뜬금없었어요. 정말 뜬금없었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긴 했었는데 여기 보면 네. 중국이 정책 영향을 정말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그 상당히 민간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증시를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중국이. 않아요. 예. 중국 입김이 너무 심하고 최근에 우리 계속 고통스럽게 얘기했던 TMT 그뭐 AI 테마, 뭐 네. 텔레콤 이제 네. 예, 비슷하죠. 이런 그다음에 은행, 국유 은행 이 테마가 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 그 지원이 그 있을 영역에 거죠. 많이 갈 거다라고 그에 대한 판단해서 기대감 때문에 네,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그쪽으로 매수를 집중했고 그래서 거기만 유달리 오르고 다른 건 오히려 차별화되면서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그 현상이 있었었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와 이거 정부 정책이 이렇게까지 시장에 많이 먹히는 게 맞는가 하는 우리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는 뭐 그런 저희가 생각이 많이 틀리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그러냐면 네네. 은행주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너무 뜬금없었고 흐름이 없이 갑자기 올라간 거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산업 동향이라든가 성장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는데 와 여기는 정부 지출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를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물론 우리도 정책 수혜주 이런 게 있긴 한데 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 같은 시각을 중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아니면 금융 쪽에 있는 분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정책 때문에 너무 켜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꺼버리고 네. 또 켜버리고 꺼버리는 것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서 또 나중에 부작용들 사실 이게 민간 주도 산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맞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전부터. 네네. 화교부터 아니면 화상이라든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맞게 그걸 하게 내버려 둬야 되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진짜. 그럼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인터뷰를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중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 있던 국부론으로 들어가긴 하죠. 아담 스미스의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여서. 그런데 요번에 부양책을 조금 기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기간 지난 3년 기간 동안 코로나나 다른 여러 규제들이 너무 강했고 너무 깊었고 그 상처의 골이 컸던 거죠. 그러려면 정책적으로 살짝은 올려줘야죠. 민간에서 그걸 다시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늦은 완만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을 빼놓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버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나 나중에 일본처럼 안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일본 엄청 하다가 올랐죠. 30% 오른 상황일 때 못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중국이 한 15에서 5% 정도 올랐을 때 5%에서 10% 올랐을 때 이게 추세구나 생각하면은 조금 투자할 때 좀 더 일찍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ETF는 중국 그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은 차이나 A50 네. ETF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거는 홍콩 항생테크가 이제 빅테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생테크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조금 뭐랄까 중소형 성장주들이 있는 거는 차이넥스트 지수가 있죠. ETF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표 ETF 말씀하시네요. 저희 대표 ETF고요. 사실 대표 ETF가 지수 브로드 베이스이긴 하지만 물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ETF가 힘든 개념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워낙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조금 하방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ETF가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저희 채널 나오는데 딱 집어줘서 이 ETF 사시면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 수익 그런 거 여기서 보장을 말씀하시는 받습니다. 이런 ETF는 없으세요? 그럼 ETF 성향상 그럴 수도 없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데이터들이 좋아지는 거를. 숫자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게 가장 안정적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혹시 들으실 때 사실 데이터도 보고 들어가고 기업 실적도 봐야 되고 다른 지정학적 뉴스들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도 한국에 나온 뉴스만 보지 마시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한번 보시면 다른 뉴스들이 좀 나오거든요. 사실 약간 보면 중국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삼자 같은 느낌을 자꾸 오히려 주시네요. 객관적인 뷰이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다닌 지 1.5년밖에 안 1.5년밖에 안 아직 그 저기 덜 중국화. 때가 들어서 덜 중국화가 덜 됐어요. 중국화되죠. 남의 그렇죠. 얘기하듯이 하는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좋아요. 막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혹시 마케팅을 잘못하면 혹시나 죄송스러울까봐. 네. 네. 그만큼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이 지금 판단하기가 사실 쉬운 타이밍도 아니고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대표 ETF는 뭐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판단하시면 떠올려 주시라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항생테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그게 워낙에 끌어줄 거기 때문에 여러 산업 전반에서 네. 그 경제 회복이랑 그거는 저는 그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가장 강추하는 건 항생테크예요. 항생테크가 몇 기업 포함하고 있습니까? 50개 기업. 아니 여기 ETF에서는 다 편입하시. 저희도 50개 다 추정을 다 하기로 편입- 네, 다 지수를 추정하죠. 복제를 예.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저희가 합성으로 간 게 아니고 실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50개를 다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뭐 우리 중국 투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아직은 조금 지금까지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좋아지는 걸 보시고 중국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고생은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는 우리 관희님도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항상 매일 같이 준비하지만 단편적인 뉴스를 보고서 장기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상무님 모시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이제 그래 뷰를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물린 중국 주식에서 빨리 좀 해방 좀 됐으면 많은 분들께서 비슷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 그렇게 그런 얘기하시죠.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끝으로 정리. 네. 오늘 이렇게 상무님 모시고 와가지고 좋은 말씀 잘 들어서 좋았고요. 나중에 또 중국이 저는 이제 조만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딱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또 시점에서 한번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소식 아니에요. 예,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고 저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